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제9편 화폐와 국민 경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챕터 28장 총수요 총공급 모형과 화폐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봤습니다. 그래서 총수요 총공급 관련해 가지고요 곡선을 어떻게 도출하는가 그거 봤었는데, 이번 시간에는요 총수요 총공급뿐만 아니라 이게 화폐 시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걸 같이 유기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통화량을 조정해 가지고 금리의 영향, 이자율의 영향을 줘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통화정책이라 해요. 통화정책의 어떤 효과를 보려고 하는데 그거를 단기의 효과와 장기 효과 나눠서 좀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다른가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통화정책의 그 대척점에 있는 게 재정정책이라고 하죠. 정부가 정부 지출이나 조세를 조정하는 것을 재정정책이라 하는데, 이것도 단기와 장기 어떻게 효과가 달라지는가 똑같이 살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살펴봤으면 이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두 개 한번 비교해 가지고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서 마무리 짓고요. 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둘 다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자동 안정화 장치야. 야, 정부 네가 자꾸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말고 오토매틱 자동적으로 경제가 안정화될 수 있는 장치를 그냥 경제체제 내에 빌트인하는 게 어떠냐. 그게 바로 자동 안정화 장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 하면요 통화량을 증가시켰을 때 어떤 효과가 되는가인데요. 자, 우선 그림 1이 있어요. 그림 1은 화폐 시장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잠깐 여기 볼게요. 이게 화폐 시장이야. 화폐 시장의 화폐 공급과 화폐 수요가 교환되는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화폐 시장이고요. 여기 이제 상품 시장이야. 상품 시장이 바로 여기 국민소득 이렇게 관련된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화폐 시장의 균형 나타내는 것은 화폐 수요와 화폐 공급 이거죠. 그래서 화폐 수요 곡선, 화폐 공급 곡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YF라는 것은 완전 고용 상태 하에서 요거요 균형 국민 소득 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그랬을 때 그때 화폐 수요가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 거기에 화폐 공급까지 같이 맞물려 가지고 균형 이자율을 우리가 찾아내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로 볼게요. 여기 보시면 요게 여기 있는 거 있죠. 여기 이렇게. 그래서 화폐 수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해되시죠? 자, 상품 시장은요 우리가 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하는 거, 이거 우리가 상품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품의 거래와 관련된 CIG, 그리고 총공급 나타내는 거 CST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총공급 곡선과 총수요 곡선 도출했죠. 자, 우리 균형소득의 완전고용 국민소득과 같다고 가정해서 우리가 나타내서 F라는 것을 썼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화량을 증가시켰을 때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자, 화폐 공급을 증가시켰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면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우리가 본 것처럼 이자율이 하락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요.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지만 돈을 풀었어. 이거 1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2번 이자율이 하락해요. 이자율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요.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그게 어떤 일로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금리가 하락했잖아. 이자율이 하락했잖아. 그럼 민간의 투자가 증가한다니까. 그래서요 민간의 투자가 이자율의 마이너스 관계에 있기 때문에 투자가 증가해요. 투자가 증가하게 되면 우리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요 총수요가 증가한다고, 이게 증가한다고, 얘가 3번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러니까 이게 유기적으로 같이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이게 증가하게 되면 물가는 올라가면서 국민소득도 증가돼요. 이게 4번. 우리는 물가가 올라간 거는 효과가 있다고 보지 않고요. 국민소득이 증가했을 때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니까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요. 네, 승수효과를 거쳐가지고, 우리 승수효과가 뭔지 아시죠?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거나 독립투자가 증가했을 때 몇 배 이상의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면서 국민소득도 증가하고 또 물가도 상승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다 해서 트랜스미션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다시요. 화폐 공급량이 변화했어요. 화폐 공급량이 증가했어요. 화폐 공급량의 변화가 이자율의 변화를 가지고 이자율이라는 중간의 매개를 통해서요. 그게 투자에 연결을 시키고 그래서 상품시장, 소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 이렇게 메커니즘이다.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다시 요거 중요한 거죠. 우선 첫 번째 돈을 풀었는데 제1단계로서 이자율이 떨어져야 돼요.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유동성 함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이거 이제 1단계 요거를 넘어서야 돼요. 만약에 유동성 함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유동성 함정에서는 자, 이게 화폐 수요 곡선이 거의 수평에 가까운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만약에 화폐 공급은 이렇게 수직이잖아요. 화폐 공급. 근데 화폐 수요가 이렇게 수평이야. 화폐 수요가. 이렇게 썼어요. 이해 가십니까? 자, 여기가 이자율이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통화량을 증가시켰습니다. 통화량이 증가했어요. 증가했어요. 이렇게. 그럼 화폐 공급이 이렇게 증가했어요. 증가하게 되면 이렇게 갔잖아요. 이자율은 어떻게 돼요? 이자율은 그대로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거지. 네,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래서 이자율이 떨어지지 않으면 투자 증가가 안 돼. 그러니까 먼저 화폐 공급량이 증가했을 때 이자율이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고요. 다음 두 번째는 이자율이 떨어졌는데 투자가 증가해야 돼. 우리가 케인즈 같은 사람은 뭐예요? 우리 그 대기업을 세웠던 그 옛날에 막 그런 어떤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케인즈는 그것을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그랬잖아요. 애니멀 그게 작동해야 돼요. 야성적 충동이 작동하지 않으면 이자율이 떨어졌는데 투자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스피릿. 아셨죠?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투자가 증가했는데 제3단계에서는 승수 효과가 또 얼마나 일어나는가 그것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통화량을 감소는 하지 마세요. 증가로 하세요. 통화량을 증가시켰을 때 국민소득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소득이 증가하는데 엄청나게 경로가 어떻게 돼? 긴 편이고 좀 이게 중간에 경로가 또 끊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685페이지의 그림하고요. 금융정책의 전달 경로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통화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하면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성이 작아야 돼. 여기 보세요. 유동성 함정일 때는 어떻게 돼? 화폐 수요가 수평이면 자, 우리 다시 탄력성 기억나시죠? 수평이면 자,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거야.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한대에 가까운 경우에는 역시 이게 수평선이 되는 경우에는 이자율이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유동성 함정 이렇게 표현해요. 리퀴디티 트랩에 빠졌다.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히 커가지고요. 화폐 수요 곡선이 수평이 돼. 그럼 화폐 공급을 증가시켜도 이자율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왜 앞에서 얘기했던 통화정책의 효과가 하나도 없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에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커야 된다. 그쵸?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애니멀 스피릿이 작동해서 이자율이 떨어졌어. 여기 보시면 이자율이 떨어졌어. 그 투자가 증가해야지. 근데 사실은 됐어. 뭐 이자율 떨어졌다고. 야, 미래가 지금 불투명한데 내가 왜 투자해? 이렇게 해서 야성적 충동을 일깨우지 못하면 그땐 투자가 별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또 하나 지금 본 것처럼 투자의 승수 효과가 커야 돼. 여기 보시면 투자를 증가시켰더니 몇 배 이상의 효과를 거쳐야지 승수 효과가 발생해야지 그래야지 여기 보시면 국민소득이 많이 증가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세 가지 화폐 공급의 이자율 탄력성이라든가 여기 애니멀 스피릿이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 승수 효과가 얼마나 큰가 이게 통화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것인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을 살펴보는데
화폐 수요가 이자율 탄력성 이 경우 어떻게 돼요? 큰 경우에요. 완만하니까. 이해 가시죠? 자, 우리 이자율이 떨어졌을 때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보시면 이자율이 떨어졌잖아요. 이제 여기까지 떨어졌다 할게요. 떨어졌을 때 얘는 화폐 수요가 요만큼 증가하는데 얘는 이만큼 증가하잖아. 어느 게 커? 얘가 탄력적이라니까. 이해 가시죠? 얘는 비탄력적이에요. 자, 다시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화폐 수요가 얘는 탄력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통화량을 증가시켜서 화폐 공급이 증가했어요. 자, 화폐 공급 곡선 우측 이동한 거야. 화폐 공급을 증가시. 네, 여기 화폐 공급 곡선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측으로 이동했어요. 우측으로 이동. 자, 우측 이동하면 이자율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자율이 하락하는데 이자율이 많이 떨어져야지 의미가 있다니까요. 안 떨어지면 별로 효과가 없어. 극단적인 수평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수평인 경우.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수평이면은 이자율이 안 떨어져. 그냥 알스타 그대로야. 통화량이 증가해도 여기로 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화폐 수요 곡선이 완만할수록 이자율이 덜 떨어지고 화폐 수요 곡선이 가파를수록 이자율이 많이 떨어지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거를 우리가 설명하려고 여기 그림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여기 잠깐 봤다 올게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여기는 조금 떨어지고 여기는 많이 떨어지는 거 그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다시 여기로 가보면 이자율이 많이 떨어져야지 효과가 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그런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1단계 설명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통화정책의 장단기 효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단기에서 인플레이션 갭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랬을 때는 장기 조정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보시면 인플레이션 갭이라는 것은요. 다시 경제가 약간 과열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가 과열되면 임금이나 생산 요소 가격 같은 게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가고 뭐 이렇게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AS 곡선이 상방 이동한다라는 거 잘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S 곡선이 상방 이동하게 되면은 완전 고용 상태로 가게 되고 물가만 다시 상승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요 우리가 거기 보시면 간단한 그림을 가지고 볼게요. 요거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요거 그려볼게요. 요걸로 그냥 해도 되는데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쪼개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자, 여기가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이라고 할게요. 장기에 AS 곡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네, 이해 가시죠? 자, 이러한 상태인데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면은요. 여기가 이렇게 AD 곡선이 있고요. AS 곡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요. 단기의 AS 곡선이. 그럼 지금 상태가 여기라고. 균형민소득이. 자, 완전 고용 국민소득보다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더 큰 거 보이세요? 경제가 과열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인플레이션 갭이라고 얘기했죠. 인플레이션 갭이에요. 자, 이러한 인플레이션 갭 하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임금 같은 게 오른다니까? 생산 요소 같은 게 오른다니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용이 증가해요. 자,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은 AS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쵸? 그렇게 해서 쭉 올라가서 여기에 이제 궁극적으로 가면 멈추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자, 다시요. 자, 만약에 원래 여기가 이제 균형 상태에 있었어. 균형 상태에 있었는데 정부가 확장적 총수요 관리 정책을 썼어. 통화량을 증가시켰다고 할게요. 화폐 공급을 증가시키는 그래서 확장적 통화 정책을 실시했어요. 확장적 통화 정책을 실시했어. 통화 정책. 이거 어떻게 했다고요? 맞아요. 총수요를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정책을 쓴 겁니다. 자, 그럼 얘가 우측 이동했으니까 여기까지 왔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보다 더 많이 국민소득이 증가했잖아.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요걸 따라 가지고 비용이 점차 증가해서 AS가 상방 이동하게 되고요. 그 결과 궁극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균형이 되돌아가게 돼요. 자, 그럼 뭐야? 국민소득은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서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 그림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F1 상태일 때 어떻게 되는가 그거만 좀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책에서도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원래 균형 상태, 완전 고용 수준의 균형 상태에서 확장적 총수요 관리 정책을 써봤자 이거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결과를 초래하네요. 자, 그래서 지금 단기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완전 고용 국민 소득 수준은 다시 되돌아오고 물가만 다시 상승하게 돼요. 그래서 단기에 이자율이 떨어졌었는데 이자율은 다시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거니까 화폐 수요가 증가해요.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요. 우리가 이제 화폐 공급이 이렇게 있고요. 화폐를 왜 보유합니까? 라고 하면 이게 화폐 수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뭐라고 했어? 화폐 수요가 언제 증가합니까? 하면 돈이 많아야 증가하지. 소득에 비례하고 물가가 상승하면 밥값이 올라갔다니까. 삼계탕 가격이 뭐 8,000원에서 15,000원 올라가 버리면 돈을 더 많이 갖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이렇게 화폐 수요가 증가한다고. 그럼 이자율이 올라간다니까 이렇게. 그럼 이자율이 원래 상태로 처음엔 떨어졌었는데 통화량을 증가시켜서 떨어졌었는데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국은 뭐다? 맞아요. 화폐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물가만 상승시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상품 시장에 미치는 결과를 나타낸 것이고요. 자, 그래서 화폐의 장기 중립성이라는 것은 화폐 공급을 변화시켰는데 장기에 물가만 영향을 미치고요. 우리는 국민소득의 영향을, 이 실물 부분은 Y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데는 전혀 기여하지를 못한다. 효과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중립성이라고 얘기해요. 중립성. 자, 중립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영향이 없어. 이걸 바로 우리가 중립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립국가라는 게 뭐야? 나 외세에 다른 나라 뭐 이런 거에 관여 안 해. 이런 게 중립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히 이게 통화정책을 사용했을 때 실물 부분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건데요. 특히 나중에 세고전학파 볼 텐데 여기 기대를 집어넣게 됩니다. 사람들이 합리적 기대를 하게 되면 똑똑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뭐 책에는 거기까지는 있지는 않는데 합리적인 기대를 해요. 합리적인 기대를 통한 미래에 대해서 이용 가능한 한 예측을 똑똑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똑똑해지는 거야. 자, 똑똑해진다라고 하면은요. 네, 바로바로 단기에서조차도 아무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셨죠?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통화정책, 화폐정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화폐의 장기 중립성 그렇게 나와 있고요. 690페이지가 보시면 재정정책을 볼게요. 자, 화폐 시장을 고려한 재정정책 이렇게 이름을 넣어놨어요. 원래 이제 사실 재정정책은 뭐예요?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텍스를 이용하는 거야. 이게 확장적 재정정책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거나 텍스를 이렇게 줄임으로써 우리가 총수요 곡선을 우측 이동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총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했습니다. AD 곡선이. 우측 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상승하고 국민소득이 증가.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프 여기 잠깐 볼까요? 자, 우선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게 되면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니까 이게 1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 1번 했습니다. 자, 2번 이거 보시죠. 국민소득이 증가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여러분,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해요? 소득이 증가했잖아.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수요하려고 한다니까. 3번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해되시죠? 아니, 화폐 수요가 소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소득이 많아지거나 물가가 올라가면 돈을 더 많이 가지고 다니려고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이자율이 올라간다니까요. 얘가 4번 이렇게. 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자율이 올라가는 결과를 초래하고요. 여러분, 이자율이 올라가면 그게 또 어떻게 결과가 옵니까? 그렇죠. 이자율이 올라가면 민간의 투자가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민간의 투자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투자가 줄어들어요. 5번 해가지고 투자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요거를 그림을 이제 다시 한번 나타내면 우리가 소득이 증가했어요.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여기를 잘 보세요.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얘가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 수요를 증가시켜요.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화폐 수요 곡선 우측 이동하니까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고요. 민간의 투자가 이렇게 위축돼서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부 부분의 확대가 민간 부분, 이 기업이 민간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구축 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요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썼는데 그 효과가 화폐 시장까지 신경을 쓰게 되면 이자율의 상승으로 인해서 민간 부분에 여기 투자를 감소시켜서 좀 약간 그 효과가 반감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69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그림입니다. 자, 구축 효과 좀 볼게요.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 밀어내기 효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밥같이 어느 한쪽에 쫙, 아니면 지하철에서 어느 한쪽에 탁 밀게 되면은 민간 부분이 자꾸 줄어든다니까? 여러분, 정부가요, 국채를 발행해서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잖아요. 정부가 경찰 공무원을 많이 뽑았어요. 좋아요. 근데 경찰 공무원을 많이 뽑으면 민간 부분에 시큐리티 관련된 보안업체들이 다 망해서 없어진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 가지고 정부 지출을 늘리게 되면 국채가 많아지잖아. 국채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국채의 가격이, 자, 국채 공급이 증가하면 본드의 공급이 증가 시, 자, 이렇게 되면 본드의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한다니까요. 본드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이거는 이자율은 본드의 가격과 반대라고 말씀드렸죠.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럼 요게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니까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고요. 그럼 민간에 어떻게 된다? 투자가 감소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처음에는 어려운데 몇 번 보면 그게 그거고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투자가 감소하게 되게 되면 정부 영역의 확대가 민간 부분에 투자를 줄어들게 만드는 결과가 생겼다. 이게 바로 구축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화폐 시장을 이제 고려하게 되면은 정부 지출 증가시켰을 때 미치는 승수 효과는 당연히 상품 시장만 고려했을 때보다는 그 효과가 어떻게 된다? 반감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아셨죠? 네, 그 정도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같이 한번 비교해서 어떤 게 좀 효과가 있나 그거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요. 자, 695페이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국민소득 구성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통화정책은 어떻게 돼요? 통화량을 늘리게 되면 이자율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기본적으로 봤잖아.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여기서 화폐 공급을 증가시키니까 이렇게 해서 증가시켰어요. 자, 그러면 화폐 수요가 우하향한다고 할게요. 그럼 이자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떨어지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재정정책은 어땠죠? 재정정책은? 그렇죠. 재정정책은 이자율을 끌어올렸어요. 왜요? 아니,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 총수요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총수요 증가할 때 우리 국민소득이 증가했었잖아. 소득이 증가하면 화폐 수요를 증가시켜서 이자율이 올라간다. 이 바로 앞에 그림에서 봤었죠. 요거 그림.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통화정책은 이자율이 하락하는데 재정정책은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재정정책의 경우 장기 중립성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장기 균형에서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이자율 상승으로 민간의 투자 지출 자체는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정정책은 장기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러니까 민간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자, 무슨 말씀이냐면 장기 중립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립성이라는 것은 실물 부분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하는 건데 재정정책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물 부분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중립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 화폐 정책은 어떻게 돼? 통화 정책은 실물 부분에 무슨 투자나 소비나 국민소득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야. 약간 그런 점이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법 요건 똑같습니다. 여기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이렇게 갔다가 다시 물가도 상승하고 해서 AS가 상방 이동하게 되는, 여기서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되는 그 결과 우리가 똑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볼 거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에 관해서 케인즈 학파랑 고전 학파랑 좀 차이가 있어요. 케인즈 학파는 뭐냐면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가 너무 길어요. 우리 아까 봤잖아요. 어떻게 돼? 또 불확실해. 아니 돈을 풀었어. 화폐 공급을 증가시키면 다시 복습 삼아서 봅니다. 이자율이 떨어져야 되고 안 떨어질 수도 있지. 이자율이 떨어지면 투자가 증가해야 되는데 안 증가할 수도 있지. 투자가 증가하면 총수요가 증가해서 결국은 Y가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 경로가 너무 길고 알 수 없다는 거야. 자, 유동성 함정으로 인해 가지고 통화량을 증가시켰는데 이자율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고요. 네, 이게 유동성 함정이야.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에 의해서 투자 지출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 이자율이 떨어졌는데 아 됐어. 미래가 불확실한데 뭔 투자야.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달 경로가 길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케인 작파는 뭘 주장한다? 아 됐어. 그냥 재정정책 제일 좋아. 이게 만빵 제일 좋아. 그냥 정부가 직접 돈을 그냥 쏟아 붓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상품 시장에 바로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거야. 만약에 정부가 정부 지출 증가시키면 이거 어떻게 돼? 총수요의 구성 요소가 CIG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요. 얘가 C 더하기 I 더하기 G잖아. 근데 G가 올라가니까 바로 얘가 올라가서요. 그래서 국민소득이 증가해. 중간 경로가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 둘 중에 뭐가 더 좋으냐? 정부가 그냥 정부 지출 증가시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깎아주잖아. 정부 지출보다는 승수 효과는 작겠지만 바로 또 소비가 증가한다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경기를 부양시킨다라고 하면 케인 작파 쪽에서는 뭘 주장한다? 그래,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이 즉각 나타나고 효과가 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반면에 통화주의 학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니터리스트들은요. 화폐 공급량을 변화시키잖아요. 그럼 이자율의 변화를 거치지 않고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바로 국민 경제 총 거래량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야. 아, 여러분 생각해봐. 갑자기 정부가 돈을 풀어. 그러면 오, 내가 소득이 증가했네 이렇게 생각하지. 물가가 올라가고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화폐 자체가 우리가 교환의 매개 수단이 되니까 정부가 경제를 살리려고 이제 기본소득이나 아니면 뭐 재난소득을 준다거나 뭐 그냥 각 개개인들한테 1억씩 막 줬다고 해요. 한 달에 1억씩. 그거 갖고 뭐 하겠어. 막 차도 사고 밥도 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더 나가서 이제 재정정책은요, 구축 효과라는 게 발생한다니까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정부 부분이 확대가 되면 민간 부분을 이렇게 밀어내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구축 효과니까 그런 구축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재정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잘 의문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재정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투자 지출의 감소는 이게 구축 효과입니다. 구축 효과가 민간의 투자를 떨어뜨리는 거 이게 바로 구축 효과예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에서 봤잖아. 투자를 통해서 자본이 축적돼야지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데 경제 성장의 발판이 떨어지는 거고요. 더 나가서 자, 통화주의자들은 약간 고전학파에 가까운 학파들이에요. 고전학파. 얘네들의 생각은 뭐냐면 정부 부분보다는 시장을 강조해요. 그래서 작은 정부를 옹호하는 거야. 정부가 너무 비대해지면 안 된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재정 정책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 부분의 비대화, 정부 부분이 커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케인 작파는 재정 정책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통화주의는 아 됐어 그냥 통화 정책인 그게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정책 시차 가지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시차는 뭐냐면 어떤 정책을 실행했어. 그랬을 때 수립하고 집행되었을 때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여기 보시면 정책 시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인사이드 렉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책 당국이 상황을 파악해 인식을 하는 거야. 인식을 해서 야 정부가 정부 정책을 실시해야겠다. 수립하고 입법하는 거야. 그래서 야 정부 지출 증가시켜야겠다. 통화량 증가시켜야겠다. 거기까지 우리가 내부 시차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외부 시차는 네 그래요. 실제로예요. 실제로 정책을 시행했어.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어. 세금을 깎아줬어. 통화량을 증가시켰어. 이거요. 이런 정책을 했을 때 실제로 언제 효과가 나타나는가? 예, 그거가 외부 시차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부 시차랑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같은 경우 어떤 게 더 깁니까? 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정부가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아니면 텍스를 깎아주는 거는요. 정부가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국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려고 하면 국회에 동의도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내부 시차가 길어요. 내부 시차가 깁니다. 자, 그런데 정책을 실시했잖아요. 그럼 바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즉각 효과가 나타나요. 이해 가시죠? 자, 반면에 자,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킨다. 이거는요. 이거는 국회 동의 받을 필요 없어. 그냥 돈 찍어내면 돼.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부 시차가 짧아요. 아셨죠? 숏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가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외부 시차가 좀 길어요. 외부 시차가 롱 이렇게 되는 특성이 있어요. 통화량을 증가시켰는데 이자율이 떨어지고 그걸 보고 투자가 증가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얘는 국회 동의는 필요해서 내부 시차가 길지만 외부 시차는 짧아요. 그러니까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게 되면 바로 그냥 총수요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정책은 정부 지출 조세 감면 외부 시차는 짧아 즉각적으로 나타나는데 내부 시차가 길어요. 아시겠죠?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통화정책은 어떻게 된다? 통화당국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서 신속하게 수립하고 집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부 시차는 짧지만 외부 시차가 길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어떤 걸 기준으로 잡으면 좋겠는가 하면 외부 시차를 기준을 잡아주세요. 아셨죠? 외부 시차가 짧은 게 재정정책, 외부 시차가 긴 게 통화금융정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통화정책의 효과는 케인작파는 효과 별로 없어. 뭘 주장한다? 재정정책을 지지합니다.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통화정책 하면 통화정책 중간중간 전달 경로가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통화주의자들은 아니다. 뭐니 해도 그래도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이자율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실물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이제 재정정책 효과가 약해요. 왜냐하면 정부 지출이 증감이 구축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구축효과 잘 체크하시고요. 정책 시차 보면은 통화정책은 외부 시차가 좀 롱해서 길어요. 근데 재정정책은 내부 시차가 좀 롱해서 길다. 이 두 가지 비교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개 비교하는 게 거기 보시면 698페이지에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현실에서는요, 이 정책들을 두 개를 섞어요. 팔리시 믹스라고 합니다. 어느 하나 정책만 썼다가는 약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장단점을 이용해 가지고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적절히 혼합해서 사용하려고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정부 지출 증가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죠? 이자율이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구축효과가 발생하니까 통화량을 증가시키면서 이자율이 올라가는 것을 억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축효과를 막으려고 하는 그게 바로 팔리시 믹스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동 안정화 장치는 뭡니까 하면 오토매틱 스테빌라이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봤잖아. 경제가 호황과 불황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어요. 그럼 정부가 지나치게 과열되면 여기가 이제 과열이에요. 과열되면 정부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경제를 이렇게 낮춰줘야 됩니다. 경제가 지나치게 침체되어 있으면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고 정부 지출을 증가시켜가지고 이걸 좀 뭔가 끌어올려야 됩니다. 자, 이걸 적절하게 잘 하게 되면은 호황과 불황의 요 궤적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정부가 요거는 바로 뭐냐면 그때가 바로 뭐냐면 재량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재량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오토매틱 이건 뭐냐면 야 그냥 됐어. 그냥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경제는 안정화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자동적으로 조정이 돼? 이거요. 누진세와 실업보험제도 이걸 이용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일일이 경제 상황을 평가해서 정부가 그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면은 경제가 과열돼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
누진세는 세금을 많이 내는 거야. 그 어떻게 돼? 사람들이 세금 많이 내니까 뭐야 내가 많이 벌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네 해가지고 좀 뭔가 소비를 확 할 수 있는 걸 누를 수가 있고요. 반면에 내가 경제가 침체돼서 불황이야? 그럼 실업보험, 실업자들이 많이 생기잖아. 그 사람들한테 자동적으로 실업보험금을 제공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됩니까? 정부한테 보조금 받았네. 이걸로 또 내가 소비를 할 수 있겠군.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안정화 장치를 그냥 경제 시스템 내에 딱 빌트인 해주면은 그냥 그때그때 봐가지고 정부가 그냥 막 우리 자동차 운전하는 거 비슷해. 막 해가지고 왼쪽, 오른쪽 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차 이렇게 봐가지고 과열되면 좀 억누르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야, 네가 뭐 언제나 그렇게 수동으로 다 이걸 하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자동 안정화 장치는 우리가 그때그때 정부가 개입하는 재량적인 케인즈 학파의 그 주장을 좀 약간 반박하고 야 그냥 좀 기다려 하는 약간 고전학파 주장을 좀 더 옹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잘 봐주시고요.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뭘 했냐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비교했습니다. 통화정책이 단기에는 잠깐 효과가 있었는데 장기에는 물가가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면서 AS가 상방 이동해서 효과가 없다는 거 우리가 봤고요. 물론 재정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정책도 정부지출을 증가시켰는데 완전고용 수준 이상으로 갔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라든가 재정정책에서 발생하는 구축 효과, 그래서 어떤 정책이 좀 더 타당한가, 설득력이 있는가, 고전학파랑 케인즈학파 시각에서 우리 고전학파는 통화주의였죠.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두 개를 같이 잘 믹스하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록으로 자동 안정화 장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는데 잘 좀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